재미있는 고전 이야기. 두 처녀의 기다림. 영광군 나골면은 상나골도와 하나골도 두 섬이 마치 초승달 모양으로 이어져 있어서 얻은 이름입니다. 나골도의 옛 이름은 진다리섬 혹은 진울도였습니다. 1530년에 간행된 신증 동국 여지 승람에는 진울도로 표시되어 있고, 고산자 김종호가 편찬한 대동지지에는 나골도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나골도가 진다리섬이라고 불리게 된 것은 백제가 패망할 때 백제 왕족들이 배를 타고 피난을 가다 달이 지자 항로를 잃고 이 섬에 정착했기 때문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또 일설에는 두 섬이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 긴 다리처럼 보여 긴 다리가 전라도 사투리로 진다리로 변해 진다리섬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나골도에는 비바람에 시달리고 파도에 씻긴 바위 두 개가 서 있는데, 하나는 바닷가 언덕에서 해변을 바라보며 슬픔에 젖은 듯 앉아있고, 하나는 언덕 아래서 언덕 위에 앉아있는 바위를 바라보며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두 바위를 쌍복바위라고 부르며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마을에는 사랑을 맹세한 두 쌍의 남녀가 있었습니다. 이제 가을 거지가 끝나면 혼례식을 올리고 부부가 될 텐데, 미처 가을 거지가 다 끝나기 전에 외적이 쳐들어와 나라에서 병사를 모병하니 젊은 두 총각은 징집에 응하여 김총각은 육군, 배총각은 수군으로 입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두 쌍의 남녀는 나라의 부름으로 코앞에 혼례를 앞두고 생이별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지요. 두 쌍의 처녀와 총각이 혼례식을 올리고 부부가 될 날이 채 한 달도 안 남았는데, 헤어져야만 하는 이별의 순간은 마을 사람들의 눈시울을 적시고도 남았습니다. 처녀들의 애간장이 녹는 애처로움을 뒤로하고 전선을 향해 떠나는 육남이와 선돌이도 가슴이 쓰라리기는 마찬가지였지요. 그 후 육남이는 며칠이 멀다 하고 소식을 전해주어 전순이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전순이는 소식이 올 때마다 목욕 재개를 하고 하느님께 육남이가 몸 성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셈인지 수군으로 입영한 선돌이는 몇 년이 되도록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물려는 소식이 없는 선돌이를 원망하며 객가일에 지치다 보니 자연 치성이 소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은 선돌이는 한번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면 육지로 올라오는 일이 거의 없어 소식을 전할래야 전할 수 없는 형편이었지요.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물려는 3년이 넘도록 한마디 소식이 없는 선돌이가 원망스럽고 간간히 소식을 전해받는 전순이가 부럽기만 했습니다. 난리가 평정되어 복무를 마친 병사들이 모두 돌아오고 육남이는 돌아와 전순이와 혼례를 치르고 신혼의 단꿈을 꾸는데, 선돌이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물려는 날마다 언덕에 올라가 바다를 바라보며 선돌이가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지요. 그런데 한참 후에야 선돌이의 전사 통지서가 오는 게 아니겠어요? 전사 통지서와 함께 그동안 선돌이가 물려를 그리워하며 쓴 편지를 전할 길이 없어 모아둔 사랑의 편지 뭉치가 함께 돌아왔습니다. 물려는 선돌이의 마음도 모르고 선돌이를 원망한 자신이 밉고 자기의 치성이 소홀하여
남편이 될 선돌이가 죽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쓰리고 아팠습니다. 그러다가 끝내 뒷산 해변의 절벽 위에 올라가 바다에 몸을 던져 죽고 말았지요. 부모는 물려의 시체를 인양하여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묻어주었습니다. 그런 뒤 하루는 꿈에 물려가 나타나 아버지, 불효녀를 용서하소서. 지아비는 바다에 있는데 저는 어찌 산에 있을 수 있나요? 바다에서 영혼이 남아 서로 만날 것이오니 저 무덤에서 관을 파서 관과 함께 그동안 혼숙감으로 준비해둔 애물들을 바다에 띄워주소서 하고 애원하는 게 아니겠어요?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난 아버지는 딸의 선몽대로 무덤을 파고 관을 꺼내어 혼숙감으로 준비해 두었던 가위, 인두, 상자, 장롱 등을 함께 바다에 띄워 주었습니다. 이때 띄어보낸 관과 혼숙감들이 다시 바닷가로 떠밀려와 바닷가의 돌들로 변하고 언덕에 앉아있는 바위는 서럽게 우는 물려의 혼백이 변한 것이며 조금 아래 서 있는 바위는 물려를 가깝게 바라보는 애비신랑 선돌이라고 전합니다. 이 전설은 고기잡이 나가 풍랑의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여인들의 안타깝고 서러운 사연이 전설로 꾸며져 전해오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승려가 된 왕자. 대각국사 의천은 고려 11대 임금인 문종의 넷째 아들로 어려서부터 불심이 깊고 총명함이 남달랐습니다. 의천이 11살이 되었을 때 부왕인 문종이 아들들을 불러 앉혀놓고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너희들 중에 누가 출가하여 부처님을 공양하고 복을 빌겠느냐? 그러자 의천이 선뜻 앞으로 나서며 대답했습니다. 폐하, 소자가 그 뜻을 받들겠습니다. 이에 문종은 크게 기뻐하며 영통사의 경덕국사를 경영정으로 불러 의천의 삭발 의식을 거행하였습니다. 그날로부터 의천은 스승인 경덕국사를 따라 영통사로 들어갔습니다. 밤낮으로 불법을 익히고 공부하는데 온 정신을 쏟은 의천은 단시일 내에 화엄경을 통달하는 등 실로 그 정진 속도가 남달랐습니다. 의천은 스승인 경덕국사가 입적한 후에는 당대에 내로라 하는 고승들과 계율종을 비롯한 법상종, 선적종의 법을 논하니 아무도 그를 따를 자가 없었습니다. 의천은 스승의 뒤를 이어 불법을 강론하고 설파했는데 의천의 법문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로 인해 언제나 사찰주의가 문전성시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때 의천은 15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문종은 그에게 승통의 직함을 친히 하사였으니 이는 실로 위례없는 일이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문종이 승하하고 그의 대를 이은 순종도 왕위에 오른 지 불과 석 달 만에 병사하는 불상사가 겹쳐 일어났습니다. 순종에게는 후사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문종의 둘째 아들이 대를 이어 즉위하니 이가 바로 고려 13대 임금 선종입니다. 그때 의천의 나이 29이었습니다. 선종 2년 의천은 선종을 아련하고 송나라로 유학할 것을 아뢰었습니다. 그러나 선종은 동생이 비록 출가 몸이기는 하나 그 안위를 걱정하여 허락하지 않았지요. 그러나 한 번 뜻을 세운 의천은 방도를 강구하다가 모후를 찾아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선대왕의 유지를 받들어 불심이 지극한 의천의 모후는 송나라로 갈 수 있도록 후일 숙종이 되는 의천의 셋째 형으로 하여금 도움을 주도록 조처했지요. 의천은 수제자 몇 명만을 대동하고 송나라로 향하니 뒤늦게 이 일을 안 선종이 급히 신하들을 보내어 의천을 보좌하도록 했습니다. 송나라에 도착한 의천은 송의 황제 철종을 배할하고 성대한 환대를 받았음은 물론 화엄법사 유성을 소개받아 화엄사상과 천태사상에 대해 법을 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국사에 원소종본, 청길상, 불인요원, 항주의 정원선사, 자변대사 등 송의 고승들과 교로하며 가르침을 주고 받았습니다. 의천은 계속하여 천태산의 지자대사의 답에 참례하고 명주의 대각회련에 참여한 후 여러 경쟁한 고승 대덕들과 법을 논하며 가르침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선종 3년 6월 송나라에 간 지 1년 2개월 만에 진기한 불서 1천여 권을 배에 싣고 고려로 돌아오니 선종과 모우는 친히 봉운사에까지 나와 의천의 무사 귀국을 기뻐하였습니다. 의천은 귀국하자마자 흥왕사의 주지가 되어 교장 도감을 설치하고 송나라에서 가져온 불서 유해에 일본이나 요나라 등지에서도 불서를 모으는 일에 전념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의 남도 지방을 돌아다니며 오래된 불서와 고서들을 수집하여 간행하니 그 수가 무려 4,740부에 이르렀습니다. 불행하게도 지금 전해 내려오는 책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 불서들이 바로 고려 속장경입니다. 의천의 나이 42살이 되던 해 즉위한 숙종은 해인사에 있던 의천을 불러 올려 흥왕사의 주지로 머물게 하다가 이듬해 낙성사가 완공되자 다시 그곳의 주지로 자리를 옮기도록 했습니다. 낙성사의 주지가 된 의천은 비로소 천태교를 강론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천태종을 개창하니 전국 각지에서 의천의 강론을 듣기 위해 몰려든 승려의 수가 1000여 명을 넘었습니다. 또한 의천은 숙종의 셋째 아들이 출가할 뜻을 내비치자 손수 머리를 깎아주니 그가 후일 의천의 뒤를 이어 숭통이 된 원명국사입니다. 숙종 즉위 6년 10월에 의천이 병들어 자리에 눕자 그 소식을 들은 임금은 몸소 병문안을 와 의천을 국사에 봉했습니다. 그러나 의천은 끝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입적하니 그의 나이 47살에 불과했습니다. 숙종은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대각이란 시호를 내려 그 높은 공덕을 길었습니다. 대각국사 의천은 고려 불교 사상 그 불법의 경지를 따를 승려가 없을 정도로 가히 고승 중의 고승이라고 할 것입니다. 왕이 되고 싶었던 이자겸. 고려 제17대 왕인 인종의 외할아버지이자 장인인 이자겸에게는 4딸이 있었는데 인종은 바로 그 이자겸의 4딸 중 둘째 딸의 소생입니다. 14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인종은 장인이자 외할아버지인 이자겸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어 유명무실한 왕에 불과했지요. 이자겸은 허수아비일 뿐인 인종을 내세워 세도를 부리기 시작하여 모든 권력을 한 손에 쥐고 흔들었습니다. 이자겸의 눈밖에 났다 하면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목이 잘리거나 귀양살이를 면할 수 없었는데 당시
신하들 중 처형을 당한 자가 줄잡아 50여 명이 넘었으니 그 권세가 가히 하늘을 찔렀습니다. 또한 이자겸에게 잘 보여 출세의 야망을 채우려는 자들이 이자겸의 집을 수시로 들락거리기도 했는데 어찌나 많은 사람이 몰려오는지 집은 시장처럼 늘 북적거렸습니다. 곳간에는 이자겸에게 바친 곡식과 고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요. 사람의 욕심이란 끝이 없는 법인지 이자겸 역시 욕심이 하늘을 찔러 급기야 병꽃마저 넘보게 되었고 이 같은 자신의 뜻을 인종에게 넌지시 강요했습니다. 마음이 순한 인종도 일이 여기까지 이르자 뻔뻔스러운 외조부 이자겸에게 화를 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인종의 이런 마음을 읽은 김찬, 안보린 등은 이자겸을 제거할 계획을 세웠지요. 그동안은 이자겸이 왕의 장인이자 외조부이며 모든 권력을 쥐고 있어 이자겸의 행실이 과해도 감히 엄두를 못 내고 있었는데 왕이 이자겸을 미워하니 이제는 두려워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인종에게 아뢰었지요. 이자겸을 그냥 두었다가는 머지않아 큰 화를 입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이라도 나쁜 싹은 아예 잘라버리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인종 또한 이자겸의 일로 고심하던 터라 그 말이 몹시 반가웠습니다. 인종은 곧 이수 김인존에게 김찬을 보내어 그와 같은 자신의 생각을 전하고 의견을 물었지요. 그러나 이수와 김인존은 펄쩍 뛰었습니다. 경솔하게 일을 추진했다간 오히려 이자겸에게 화를 입을 것입니다. 인종은 이 말에 굽히지 않고 최탁, 오탁, 권수, 고석 등의 무신을 불러 이자겸을 치기 위한 계획을 서둘러 진행했습니다. 인종 4년, 겨울이 끝자락에 걸쳐 마지막 꽃샘추위를 뿜어낼 때였습니다. 인종의 뜻을 받든 무신들은 보란듯이 이자겸과 한패인 척주신과 척준경의 아들 넷이 척순 등을 죽여 그 시체를 대궐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척준경과 이자겸을 기습할 작정이었지요. 그런데 아플싸 이 일은 이자겸의 신복들에게 의해 이자겸의 귀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이자겸은 놀라 자빠질 지경이었으나 정신을 가다듬은 후 군졸 230여 명을 거느리고 대궐로 향했습니다. 군졸은 적었으나 이자겸은 죽기를 작정하고 쳐들어가는 셈이라 대궐 문전의 당도에서 목이 터져라 함성을 질러댔습니다. 그때의 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대궐 안에 있는 무신들은 우왕좌왕하기만 할 뿐 어느 누구 하나 나가 대적하지 못하고 허둥거렸지요. 이 틈을 타고 대궐에 난입한 이자겸, 척준경 일당은 나무를 쌓고 불을 질렀습니다. 대궐은 삽시간에 불바다가 되었고 시뻘겋게 타오르는 불길 앞에서 신하들은 갈팡질팡했습니다. 활활 타오르던 불길은 인종이 머물고 있는 내전에까지 미쳐 인종은 10명 남짓 되는 신하들의 호위만을 받으며 겨우 사무정으로 피신했습니다. 화가 난 이자겸은 칼을 빼들고 궁녀든 신하든 보이는 대로 목을 잘라버렸습니다. 거기에다 이자겸의 아들 의장이 승병 300여 명을 거느리고 합세하여 대궐을 전쟁터로 만들어버렸지요. 그들은 온갖 만행을 저지르며 인종의 기세를 무참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결국 이자겸을 치려던 계획은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고 대궐은 불에 타 사무정과 정자 등 제석원의 골마루 수십 칸만이 남게 되는 실로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인종은 이자겸의 사택에 연금되어 일거일동을 감시받게 되었습니다. 인종은 모든 것을 이자겸과 척준경에게 빼앗겼지요. 인종은 자신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차라리 이자겸에게 왕위를 내놓는 것이 자신에게 화가 미치지 않는 일이라 싶어 이자겸에게 뜻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수라는 사람이 이자겸과 다른 신하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금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이공께서는 왕위를 물려받을 사람이 아니요. 이공은 그런 욕심을 부릴 뿐이 아니지요. 이자겸은 자나깨나 왕위가 탐났지만 그렇다고 면전에 대놓고 말하는 이수 앞에서 속을 내보이듯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럼요. 물론 그렇지요. 저도 왕위를 물려받을 생각은 없소이다. 인종이 왕위를 운운하자 속으로는 미치도록 왕위를 넘겨받고 싶었지만 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자겸의 집에 2달여 동안 갇혀있던 인종은 그의 5월에 영경궁으로 옮겨졌지만 마찬가지로 이자겸 일파에게 감시당하며 왕의 권리나 자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척준경의 하인과 이자겸의 하인 사이에서 싸움이 벌어졌는데 급기야는 그 일로 인해 이자겸과 척준경 사이가 알게 모르게 벌어졌습니다. 인종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지요. 인종은 척준경을 대궐로 불러들여 말했습니다. 경은 들으시오. 내 지난 일을 깨끗하게 잊은 지 오래요. 앞으로 왕실을 위해서 그대가 힘써주기만을 바랄 뿐이요. 척준경은 인종의 말에 감복해 입을 떡 벌리고 다물지 못했습니다. 황송하옵니다, 폐하. 부디 소신이 지난날 저지른 잘못을 용서하시고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소신, 이제부터라도 왕실을 굳건히 지키는데 심신을 바칠 것이옵니다. 한편 이자겸은 왕위를 사양하긴 했지만 그 자리에 대한 야망을 버릴 수 없어 밤낮으로 마음이 편치 못해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이 얼마나 깊었던지 마당 앞 소나무 잎이 흔들릴 정도였지요. 이자겸의 마음은 급기야 부풀고 부풀어 왕의 목숨을 노리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왕의 앞에서는 왕의 외조부라는 혈연도 온데간데 없었지요. 왕을 제거할 생각에 궁리에 궁리를 거듭하던 이자겸은 만두를 푸짐하게 빚어 자신의 딸인 왕비를 찾아갔습니다. 방금 솥에서 짜낸 만두는 노르스름하고 먹음직스럽게 익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라 보기만 해도 얼른 입에 넣고 싶을 정도였지요. 이것은 소신이 특별히 정성을 들여 만든 것이니 폐하께 드시도록 하옵소서. 이자겸은 낮은 목소리로 왕비를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왕비는 이 말을 믿지 않고 의혹을 품었지요. 자신의 아버지가 평소 눈에 가시같이 여기던 왕에게 그와 같은 음식을 진상할 리가 만무한 까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자겸이 돌아간 후 왕비는 궐에서 기르는 사냥개에게 만두를 던져주었습니다. 사냥개는 기다렸다는 듯 만두를 날름 받아 먹었지요. 그러나 몇 초도 지나지 않아 사냥개는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 만두 속에는 왕비의 짐작대로 독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자겸의 악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음모로 이어졌습니다. 며칠 후 이자겸은 소고기로 우러낸 육수로 탕을 끓여 다시 왕비를 찾아갔습니다.
물론 그 속에 독약이 든 것을 말할 필요도 없었지요. 왕비는 이번에도 의혹을 품었지만 아버지인 이자겸이 지켜보고 있었기에 어쩔 수 없이 탕을 왕의 수라상에 올렸습니다. 이자겸은 왕비가 수라상에 탕을 올리는 것을 보고 야릇한 웃음을 지었지요. 그런데 왕비는 수라상에 탕을 놓고 왕에게 가지고 가다가 일부러 발을 헛디딘 척하며 넘어졌습니다. 탕은 당연히 땅바닥에 다 쏟아지고 말았지요. 아휴, 이를 어쩌나. 마마, 황송하옵니다. 왕비는 그렇게 호들갑을 떨었지만 이미 이자겸의 음모를 눈치채고 있던 인종은 짐짓 모른 척하며 눈을 돌렸습니다. 인종은 이자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확신한 마당에 더는 이자겸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권력이 이자겸에게 몰려있는 이상 따로 어찌할 방법이 없어 그저 자신의 무력함을 한탄하며 지낼 뿐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욕심을 더는 억제하지 못한 이자겸은 궁궐의 무기를 자신의 집으로 몰래 빼내어 반란을 회책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아챈 인종은 척준경에게 편지를 써서 밀사를 보냈습니다. 척준경 보시오. 이자겸이 지금 대궐 안의 무기를 자신의 집으로 빼내어 영경궁을 습격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소. 시간이 급하니 경의 도움을 바랄 뿐이오. 과인의 목숨은 두렵지 않으나 왕통이 깨진다면 이는 나만의 죄가 아니라 대신들에게도 크나큰 치욕으로 남을 것이오. 척준경은 인종의 편지를 받고는 마침 함께 있던 김양이라는 신하와 함께 부하들을 거느리고 영경궁으로 달려갔습니다. 척준경은 인종을 군기감으로 모셔놓고는 곧 휘하의 군사들을 주의하여 이자겸을 비롯한 그 무리들의 목을 단칼에 베었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얼마나 허망하고 헛된 것일까요? 한 나라의 임금까지 능멸하며 제멋대로 권세를 탐하던 이자겸은 결국 자신의 과욕으로 인해 스스로 제 무덤을 팠던 것입니다. 머슴을 거부한 남자. 어머니, 아버지, 저는 종이 싫습니다. 저는 세상을 돌아보며 살고 싶어요. 이곳에서 평생 종 노릇을 하다 죽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울음을 터뜨리는 만적을 바라보며 만적의 부모 또한 소리 없이 가슴 속 서름을 쓸어내렸습니다. 만적의 부모는 더 이상 아들의 뜻을 꺾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몰래 모아두었던 엽전 몇 입을 어린 만적의 손에 꼭 쥐어 주었습니다. 가거라. 더 이상 이 못난 어미의 아비처럼 살지 말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살거라. 만적은 밤새 부모와 부둥켜 안고 소리 없이 울음을 삼키다가 새벽이 되기 전에 몰래 괴나리 보찜을 싸들고 주인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만적의 부모는 어린 만적의 앞길을 마음속으로 부처님께 빌고 또 빌었습니다. 만적은 최씨 무신 정권의 우두머리격인 최충원의 종이었는데 어려서부터 다른 노비들과는 달리 영특하고 총명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틈만 나면 어디론가 도망을 쳐 노비 신세를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철없는 아들의 투정으로만 여겼던 만적의 부모들은 나이가 들수록 만적의 결심이 더욱 굳어지는 것을 보고는 더는 말릴 수가 없었지요. 며칠을 문정걸식해 가며 정처 없는 방랑의 길에 오른 만적은 비록
양반은 될 수 없을지언정 아전이라도 되어 종의 신세를 면하고자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린 결론이 우선 그를 깨쳐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그때부터 만적은 서당만 찾아다니며 머슴을 살았습니다. 머슴을 사는 틈틈이 만적은 서당에 다니러 온 아이들의 어깨 너머로 글 공부를 했는데 워낙 영특하고 결의가 남달라 나중에는 웬만한 시골 선비들 못지않은 실력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글을 배운다 해도 만적은 과거도 볼 수 없었고 노비가 아닌 중인의 신분이라고 내세울 만한 그 무엇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어느 때고 노비란 것이 탄로나면 여지없이 광과로 끌려가 죽음을 면치 못할 신세였지요. 그런 생각 때문에 만적은 글을 배우러 여기저기 떠돌면서도 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럭저럭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만적은 부당한 신분 제도를 개혁하는 길만이 자신이 자유로워지는 길이라고 생각했지요. 아무리 글 공부를 잘한다 해도 노비인 이상 어쩔 수 없다. 같은 사람인데 종이라고 개, 돼지 취급을 당하는 신분 제도는 없어져야 한다. 이는 나 혼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같은 노비의 처지에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이다. 나는 이를 위해 목숨까지도 내놓을 것이다. 만적의 두 눈은 인생의 단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뜨거운 집념으로 불타올랐습니다. 만적은 고향인 송도로 돌아와 장사꾼의 머슴이 되었는데 짬이 나는 대로 다른 머슴들과 함께 나무를 하러 산에 올랐습니다. 그것은 남들의 눈을 피해서 같은 노비 신분인 머슴들과 호젓한 산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거리낌 없이 나누기 위해서였지요. 만적은 머슴들을 모아놓고 조금씩 자신의 생각을 말하며 그들을 설득해 나갔고 이어 하나 둘씩 다른 집 머슴들까지도 동지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만적은 자신의 품은 뜻을 성사시키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여 주인이나 주위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안심을 시켰지요. 그리고 산 위에 있는 커다란 폭포 아래를 그들이 모이는 비밀 장소로 정하고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졌습니다. 드디어 만적을 비롯한 일단의 동네 머슴들은 나를 잡아 폭포 아래에서 비밀 결사대를 조직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약속한 그날 시간이 되자 폭포 아래로 나무단을 짊어진 머슴들이 모이기 시작했지요. 그들은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르며 하나 둘씩 폭포 아래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모습은 누가 보아도 산에서 나무하던 동네 머슴들이 잠시 땀을 식히며 얘기를 나누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주위는 인적이 드물고 폭포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지요. 거대한 폭포의 물줄기는 아래로 떨어지며 하얀 물안개가 피듯 방울방울 물방울을 사방으로 튕기고 있었습니다. 반갑소. 잘들 모이셨소. 만적이 먼저 도착해 있다가 손을 내밀었지요.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6분이지만 앞으로 6이 60으로 60이 600으로 늘어난다면 기필코 양반 놈들을 해치울 수 있을 것이요. 그렇소. 임금이나 양반이나 종이나 씨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보시오. 우리도 양반 옷을 입으면 양반같이 보이지 않소. 그런데 왜 양반이니 종이니 하는 신분 제도를 만들어 놓았겠소? 그것은 모두 양반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요. 또한 이러한 신분 제도는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소. 우리들 중에는 영특한 자가 한둘이 아닌데 그 인재를 종으로만 쓴다는 것은 나라의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소.
또 한 조정에서 녹을 먹는 자라고 다 훌륭한 사람이겠소? 그들은 오로지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여 제 입속만 챙기려 드는 짐승만도 못한 자들이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하려는 일은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할 수도 있어. 생각만 해도 비통하오. 겉으로 보나 속으로 보나 우리네 사람이 다를 게 뭐가 있어? 양반들이 붕알 두 쪽 더 찬 것도 아닌데 양반이랍시고 우리를 평생 소나 말처럼 부려먹으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 고생하시는 것을 보면 난 늘 가슴이 저립니다. 그리고 내 새끼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목이 메여 때론 밥도 안 먹힌다오. 어찌 그 서름과 억울함을 지금 다 털어놓겠소. 폭포 아래 모인 사람들은 제각기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들의 울분이 폭포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지요. 만적은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표식으로 서로 연락합시다. 그게 뭐요? 정자 모양의 철판이잖소. 그렇소. 비록 얇은 철판에 불과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거사를 이루는 표식이 될 것이요. 조직이 커지면 얼굴 모르는 동지도 있을 것이요. 이것은 우리들의 명예의 표식이자 목숨의 표식이요. 이것을 지닌 동지들은 서로 믿고 의지해도 될 것이요. 만적은 실로 꼼꼼하게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회의를 마친 그들은 다시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하나둘 흩어져 나무단을 메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만적이 만든 이 비밀 조직은 노비들 사이에 깊은 공감을 얻어 순식간에 퍼져 나갔습니다. 비밀 조직이 곳곳으로 퍼져 나가는 가운데 어느새 한 달이 지났지요. 만적이 만든 비밀 조직은 동지들을 귀합하여 그달 초 하룻날 흥국사에서 대대적으로 집결하여 대고를 기습한다는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만적을 비롯한 많은 동지들은 조직원의 수가 적어도 수천 명에 이를 것이라 계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약속한 날짜에 흥국사에 모인 동지들은 겨우 50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 숫자로 대구를 기습한다는 것은 달걀로 바위를 치는 격이었지요. 만적은 몹시 실망했습니다. 아,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동지들이 모여 수천의 병력이 되면 그들을 이끌어 일부는 대궐을 기습하고 일부는 대궐 밖을 점령하려 했는데 그런 다음 최충원을 잡아 죽이고 최종적으로 임금을 위협해 노예 해방의 칙서를 쓰게 하여 전국 방방곡곡의 노비들을 자유로운 신분으로 해방시키려고 했는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만적은 실망하여 한동안 말을 잃었지만 다시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다음 무오일에 보제사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때는 불참한 자와 새로운 동지를 전부 동원합시다. 적어도 1000명 이상은 돼야 우리의 뜻을 이룰 수 있어. 그리고 비밀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서로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요. 글쎄, 이 일이 실패하면 죽도 밥도 안 돼요. 자, 뭉칩시다. 그날 만적은 동지들과 맹세하며 그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약속은 동지 중에 한 사람인 순정이란 자의 배신으로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순정은 같은 주인집에 있는 예쁜 계집종을 아내로 얻어 장가를 가게 되었는데 비록 천한 신분이기는 했으나 신혼생활은 정말로 깨가 쏟아질 정도로 달콤했습니다. 총각 때는 경험해보지 못한 꿀맛 같은 행복이 순정을 들뜨게 만들었지요. 순정은 밤마다
교태를 부리는 아내를 끌어안고 뒹굴며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흥국사에서 비밀 집회가 있던 날 밤 잠자리에 든 아내가 뭔가 생각에 잠기듯이 순정에게 물었습니다. 흥국사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나요? 그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마치 구름이 있는 듯했어. 대감댁 제사인데 폐물 장사도 많이 모였지요? 그런데 나한테 아무것도 사오지 않았어요? 치. 그렇게 말하며 순정의 아내는 셀쭉하게 돌아 누워버렸습니다. 그런 아내를 보고 순정은 안타까운 나머지 자신도 모르게 동지들의 비밀 표시인 정자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화내지 마. 여기 있어. 순정의 아내는 얼른 다시 돌아 눕더니 정자판을 받으려 손을 내밀었습니다. 순간 순정은 퍼뜩 아차 하는 생각이 들어 어물어물 말을 돌렸지요. 아니 이것은 길에서 주운 거지. 애들 장난감이야. 네, 다음에는 꼭 사서 가지고 올게. 그만둬요. 그 폐물을 다른 계집애에게 주려 했군요. 그 계집애를 여태 마음에 두고 있었군요. 아내는 일부러 투정을 부렸지만 순정은 덜컥 행여 아내가 자신을 냉정하게 대할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순정은 그날 밤은 물론 며칠 밤 동안 아내가 자신의 손길을 거부하며 속을 태우게 할지도 모른다는 조바심이 들었던 것입니다. 순정은 아내에게 말했지요. 이건 당신에게만 말하는 것인데 아주 비밀이야. 그러니 절대로 누설하면 안 돼. 알았지? 순정의 말에 아내는 얼굴을 바싹 갖다 대고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순정은 어찌할 수 없어 아내에게 그간의 모든 일들을 얘기하고 다음번에 거사하기로 한 날짜까지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순정의 말을 듣고 있던 아내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지요. 실패하면 어쩌려고요? 무서워 죽겠네. 무슨 실패? 그런 방정 맞은 소리는 아예 하지도 마. 만일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 당신은 빠지세요. 만약 당신이 붙잡히는 날에는 난 과부가 되고 우리는 이제 영영 생이별을 할 거예요. 이 말에 순정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이를 놓칠세라 아내는 순정을 바싹 조였지요. 당신은 빠지세요. 그건 아주 위험해요. 만약 잘못되는 날이면 당신도 죽거니와 당신만 믿고 사는 나는 어떻게 해요? 아내는 조금씩 울먹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아내 앞에서 순정의 마음은 갈팡질팡했지요. 동지들과 굳게 맹세했는데 어떡하면 좋단 말인가. 순정은 정자판을 두 손으로 만지작거렸습니다. 참으로 어떻게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지요. 또다시 아내의 목소리가 순정의 귓전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서방님, 이 일은 실패할 게 뻔해요. 어떻게 그 많은 양반들을 물리친단 말이에요. 당신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면 청산가부가 되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순정은 밤새 고민했지만 끈질기게 유혹도 하고 화도 내면서 자신의 마음을 돌리려는 아내에게 그만 설득당하고 말았습니다. 동지들을 배반하기로 한 것이지요. 다음 날 날이 밝기 무섭게 순정의 아내는 주인인 한충유에게 순정이 말한 모든 사실을 일러 바쳤고 이에 놀란 한충유는 그 즉시 최충원에게 모든 것을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만작을 비롯한 동지들은 약속한 날에 하나 둘씩 보제사로 가고 있었지요. 그들의 발걸음은
씩씩하고도 힘찼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순정이 그들을 배신하였고 자신들이 지금 호랑이 굴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모든 동지들이 보제사 마당에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만적이 동지들에게 뭐라 말하기도 전에 최충원의 목소리가 뒤통수를 쳤습니다. 네, 이놈들! 감히 종놈인 주제에 반역을 꾀하다니. 내 놈들은 모두 도관에 든 죄다. 그러니 어서 항복하라! 그 말이 끝남과 동시에 미리 매복해 있던 군사들이 보제사를 빙 둘러쌌습니다. 삽시간에 포위당한 만적을 비롯한 동지들은 놀란 낯빛으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지요.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비밀이 새어 나갔나 봅니다. 기왕지사, 이렇게 된 바에는 목숨을 바쳐 용감히 싸우는 수밖에 없다. 자, 모두들 나가자! 만적은 앞장서서 동지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무기도 없이 맨손으로 대항하기에는 창칼의 위력은 너무도 강했습니다. 경비를 절통같이 하라! 한 놈도 빠져나가게 해서는 안 된다! 최충원은 군사들을 향해 큰 소리로 명령했습니다. 만약 한 명이라도 빠져나가 다시 또 이런 조직을 비밀리에 만든다면 그땐 문제가 더 커질 듯 싶었기 때문입니다. 만적과 동지들은 죽은 힘을 다해 군사들과 맞서 싸웠으나 이내 허무하게 사로잡혀 최충원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흉측한 무리들을 모아 반역을 꾀한 이놈들을 자명에 처하라. 최충원의 명령에 따라 만적과 동지들은 그 자리에서 처참하게 목이 잘려 죽임을 당했고 시체들은 모두 강물에 수장되는 비참한 운명을 맞았습니다. 신분타파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한 많은 노비의 생을 살다 장렬하게 죽어간 만적과 동지들의 시체가 강물에 던져질 때 강은 조용한 몸짓으로 그들을 끌어안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강물은 그 애절한 사연을 가슴속에 한으로 묻고 간 시체들을 껴안고 말없이 바다로 굽이굽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사건은 매우 뜻깊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비천한 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신분을 바꾸려는 꿈틀거림의 시작이었고 비록 최하층 계급인 노비의 신분이지만 그들은 잘못된 제도를 바꾸고 개혁하려는 굳은 의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각시섬의 전설. 섬이 많기로 유명한 전라남도 무안고을 칠산 앞바다엔 각시섬이라고 불리어지는 섬 하나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말로 비가 내리는 날이면 그 각시섬이 꼭 족두리를 쓰고 앉아있는 각시같이 보인다고 합니다. 사람이 뱀으로 변했다는 것도 참 신기한 일이지요. 오늘은 각시섬에 대한 전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득한 옛날 칠산 앞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해제 마을에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젊은 부부 단 2사람이었지요. 남편이 오래도록 알아 누워 있었기 때문에 부인은 남편을 위해 백방으로 정성을 다해 보았지만 남편의 병은 여전히 낫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있는 때에 부인은 유명한 의원 한 사람을 만나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의원님, 제발 좋은 약을 써주시오. 제 남편의 병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 의원은 한참 동안 병자를 진맥도 해보고
손발과 얼굴을 만져보기도 하더니만 힘없이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부인은 행여나 했다가 그 의원이 고개를 내젓는 모양을 보고서 실망을 해 무릎으로 의원의 앞으로 한 발 더 다가앉았습니다. 의원님, 어떻습니까? 지금이라도 좋은 약을 쓰면 병이 나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말에 의원은 또 한 번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가망이 없어. 내 힘으로는 어찌해 볼 도리가 없다 말씀이요. 부인은 더 바짝 다가갔습니다. 의원님의 힘으로선 어찌해 볼 도리가 없으시다고요? 그렇다면 달리 무슨 힘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걸 제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그것만 가르쳐 주시면 제가 죽음을 대신하는 한이 있더라도 꼭 해보겠습니다. 의원은 매우 딱하다는 듯이 먼 바다만 바라보고 있다가 무거운 입술을 뗐습니다. 꼭 한 가지 길이 있기는 하지만 부인으로선 실행할 수가 없을 거요. 그 한 가지 길이란 게 무엇입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불 속에라도 들어가고 물 속에라도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이 양반의 목숨만 건져낼 수 있다면 저는 죽어도 조금도 아까울 게 없습니다. 어서 가르쳐 주십시오. 의원은 손으로 먼 바다를 가리켜 보였습니다. 저기 떠 있는 섬들이 보이죠? 저 칠산섬 말입니까? 그렇지요. 7개의 섬이 있다고 해서 칠산섬이라고 부르고 있는 게 아니겠소. 그런데 저 7개의 섬 중에서 제일 작은 섬 하나가 있는데 그 섬 안에 옛날 진시황 같은 사람도 구해보지 못했던 신기한 약초가 있어요. 그 섬 안에 약초가 있다고요? 그 약초만 먹으면 제 남편의 병이 낫는단 말이지요.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작은 섬을 찾아가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다만 그 약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나도 말로만 들었을 뿐이지 직접 본 일은 없지요. 내가 들은 바로서는 도라지 꽃처럼 파란 꽃이 피어난다고 하더군요. 어쨌건 그 약초가 있는 건 틀림이 없지만 위험한 곳이어서 여자로선 가기가 힘들 거요. 좋은 약을 구할 수만 있다면 저 같은 건 죽어도 한이 없다고 하지 않았던가요? 의원님, 고맙습니다. 한 2, 3일 동안 먹을 음식을 준비해 남편이 혼자서 먹을 수 있도록 해놓은 뒤 부인은 집을 나섰습니다. 그러고는 남편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메어 놓아 두었던 배를 푼 다음 손수 저어 칠산섬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여자로서 가기가 힘든 곳이라고 하던 의원의 말이 자꾸만 머리에 떠올라 마음속으로 불안하기는 했지만 약초를 구하러 간다는 생각을 하니 그런 불안은 잠깐 동안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배 젓는 게 서툴러서 마음만 급했지 섬은 좀처럼 가까워지지 않았습니다. 꼬박 하루 해가 다 걸려서야 부인은 작은 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신령님, 어서 빨리 내 눈앞에 파란 꽃이 핀 약초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이리 가며 저리 가며 아무리 뒤져보아도 마음속으로 그리고 있는 그 약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의원님이 거짓말을 했을 턱은 없는데. 부인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은 것을 처음으로 깨닫고 갑자기 기운이 빠져 풀섬 위에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무인도에서 나는 약초도 못 캔 채 이대로 죽어버리는 게 아닐까? 애타게 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집에 혼자 남아있는 그 이도 쓰러져 버린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가며 누워있는 시각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내가 이러고 있을 게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 벌떡 일어나 다시 풀 속을 헤쳐 보았습니다.
바로 그곳에 마음속으로 그리고 그리던 그 약초가 눈에 보였습니다. 부인은 자기도 모르는 새에 소리를 질렀지요. 아, 약초다! 약초야! 아, 이제는 살았다. 이제는 우리 그이도 이 약초를 먹고서 옛날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되살아나는 거야. 약초를 조심해서 뽑아 그 꽃을 코끝에다 대어봤더니 향기조차 신비스러워서 술에라도 취한 것처럼 온 정신이 몽롱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벼랑간 이게 웬일일까요? 난데없이 큰 뱀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약초를 들고 있는 부인을 향해 혀를 낼름낼름 놀리는 것이었습니다. 부인은 기겁을 해 뒤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약초를 손에 꼭 쥔 채로 있었습니다. 부인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는 뱀을 피하려 옆으로 한 걸음 떼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슉슉 하는 소리가 나더니 사방에 셀 수 없이 많은 뱀들이 몰려와 부인을 포위하는 것이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약초를 얻어 이렇게 좋아하고 있는데 이 약초를 남편에게 먹여보지도 못하고 이대로 죽고 마는 것일까요?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히는 일은 자기의 두 팔이 어느샌가 없어져 버리고 대신 온 전신이 뱀의 비늘로 덮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뱀으로 변해 있으니 이제는 남편을 만날 수도 없게 되어 있지 않는가. 하느님도 무심하시지. 내게 죄가 있다면 남편의 병을 고쳐드리려 했던 일밖에 없는데 무슨 원한이 있어 이런 징그러운 뱀으로 변형을 시켜 놓았을까? 저는 이렇게 뱀이 되어도 좋고 이대로 죽어도 좋으니 부디 저의 남편이나 병이나 오래오래 살도록 해주소서. 그러나 아내가 이렇게 빌고 있는 것도 보람이 없이 남편은 부인이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부인이 떠난 이틀째 되는 날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불쌍히 생각한 마을 사람들이 칠산 바다가 바라보이는 백학산 양지 바른 자리에다 묻어 주었습니다. 무덤 만들기를 다 끝낸 뒤 땀을 닦고 있던 참인데 벼랑간 어떤 사람이 놀라 큰 소리를 쳤습니다. 아니, 저것 봐! 어떤 큰 뱀 한 마리가 물살을 헤치면서 이쪽으로 헤엄쳐 오고 있지 않은가? 아니, 입에다가 무슨 꽃 같은 걸 물고 있구먼. 육지로 올라온 뱀은 옆도 돌아보지 않고 이날 장사를 지낸 남자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궁금해서 쫓아 내려가 봤더니 입에 풀 한 포기를 문 뱀이 머리로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가 남자가 없는 것을 보고는 두 눈에 눈물을 주룩주룩 흘렸습니다. 그러고선 산으로 올라와 진종일 남자를 찾았지만 이미 땅속에 묻혀있는 사람이 보일 까닭이 없었지요. 다시 오막살이 초가집으로 내려간 뱀은 물고 있던 약초만 방 안에 남겨놓은 채 바다로 도로 들어가 작은 섬을 향해 헤엄쳐 갔습니다. 모든 일을 끝까지 지켜보고 나서야 마을 사람들은 그 뱀이 죽은 남자의 부인이라는 것을 알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부터 비만 오면 섬이 족두리를 쓰고 앉아있는 각시 모양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한 번씩은 큰 비가 내리는 날이면 그 뱀이 섬을 빠져나와 남편이 묻혀있는 백학산을 한 바퀴 돌다가 간다는 말도 전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꿀잠 주무세요.